폭우가 내리는 밤이면 큰 바위 틈에서 검은 손이 나와 사람을 끌어당기고 여인의 흐느낌이 계곡을 울리며 벼락 없는 천둥이 치는 바위가 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원혼이 지키는 벼락바위라 부르며 해가 지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벼락바위에는 탐욕에 가득 찬 두 사내의 제물이 된 효심지극한 소녀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강연면 상복리로 가려면 개천을 하나 건너야 한다. 그 개천을 상천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대림천이라고 한다. 개천에 놓인 다리 옆으로 둘레가 60m, 높이가 6m는 좋게 되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서 있다. 바위 한가운데가 깊이 갈라져 마치 입을 쩍 벌린 것 같은 모습인데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벼락바위라고 불렀다. 옛날 벼락바위 근처의 마을에 모시성을 가진 나이 든 거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깎지 않은 제가 불자로 자기를 돌을 깨친 도인으로 여겼다. 그래서 나는 모거사다. 하고 뽐내며 승려처럼 생활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로 찾아오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짤막하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한마디가 신통하게 들어맞는 일이 간혹 있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반쯤은 믿고 반쯤은 두려워하며 그를 대했다. 그는 살생을 금하고 채식을 고집했으며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살생하지 않는 척하지만 욕심은 버리지 못했고 채식을 하지만 재물에는 누구보다 집착했으며 수행자 행세를 하지만 실속을 챙기는 일에는 빠르지 않은 척하면서 누구보다 빠른 인간이었다. 게다가 세간의 평판에는 집착이 대단해서 거사를 무슨 큰 벼슬로 아는지 누가 자기를 거사님으로 공대에 불러주지 않으면 얼굴빛이 달라졌다. 16살 된 외동딸 연희가 집안의 살림을 도맡았는데 어미가 일찍 세상을 뜬 뒤로 아버지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버지가 대림천에 낚시를 들이울 때면 그 옆에 다소곳이 앉아 시중을 들었다. 거사는 잡은 고기를 도로 놓아주는 것을 큰 공덕으로 여겼다. 명분은 방생이었으나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도인처럼 보이게 하려는 허세였다. 어느 해는 여름 어떤 떠돌이 승려가 대림천 물가를 지나다 거사 부녀를 보았다. 그는 처음 출가할 때는 참된 수행자였으나 차차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지면서 마침내 재물과 여색에 빠진 파괴승이었다. 중이 거사 부녀의 소문을 들은 것은 한 달 전이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딸이 있고 아비는 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거사라고 했다. 그 소문을 들은 중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먹잇감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중은 물가로 다가가 청을 넣었다. 소승이 길을 가다 보니 날이 저물 것 같아서 그럽니다만 오늘 시주님 댁에서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거사는 눈을 반쯤 감은 채 낚싯대만 응시할 뿐 대꾸가 없었다. 중은 다시 한번 물었다.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중이 물러서지 않고 버텼고 해질 무렵이 되자 거사는 낚싯대를 거두어 들고 집으로 걸어갔다. 중은 말없이 뒤를 따랐고 거사도 막지 않았다. 방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도 거사는 한마디도 없었다. 이윽고 저녁상이 들여왔다. 산나물에 감자를 넣고 쓴 죽 2그릇이었다. 거사는 저녁상이 들어오자마자 중에게 권하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서 먹기 시작했다. 처녀는 눈치를 보다가 부엌으로 나갔고 중은 상 앞에서 굶은 채 앉아 있어야 했다. 중은 속으로 이를 갈았다. 이놈의 거사가 돈은커녕 예의도 모르는 인간이구나. 내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음 날 아침 중은 처녀가 부엌에서 죽을 쓰는 것을 보고 슬그머니 다가갔다. 아가씨, 어제 저녁을 굶었으니 뭐라도 한술 주시겠소.
처녀는 아버지 눈치를 살피다가 아버지가 방에서 기도를 드리는 틈을 타 몰래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중은 받아먹으면서 처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예쁜 데다가 맑고 총명하기까지 한 얼굴이었다. 중의 마음에 욕망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다음 날 새벽 중은 처녀가 물기르러 올 때를 기다리다가 일부러 그 앞을 막고 말했다. 내가 나와 함께 가면 비단옷과 금부치를 실컷 입고 쓰게 해주마. 처녀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순간 중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 낮 거사가 또 낚시를 들이우고 앉아 있는데 중이 옆에 자리를 잡더니 말을 꺼냈다. 거사께서는 방생하시는군요. 하지만 물고기가 고통받는 것은 낚아 올려지는 그 순간이 아니겠소. 그러니 낚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이미 살생인 것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거사가 눈을 감은 채 대꾸했다. 잡은 물고기를 놓아줌으로 살생이 아니다. 고통을 주고 놓아준다고 살생이 아니라면 사람을 죽을 만큼 때리고 살려두는 것도 자비이겠소이다. 그려. 거사는 눈을 뜨고 중을 흘겨보았으나 말이 없었다. 중은 씩 웃었다. 그날 저녁 중은 다시 도발을 이어갔다. 거사, 대체 도란 무엇이오? 입으로는 살생을 금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고기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시오. 그러면서 돌을 닦는다고 하시오. 거사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중놈이 밥 얻어먹으러 왔으면 잠자코 있을 것이지. 어찌 여기저기에 주둥이를 들이대는가? 허허, 거사님. 제가 댁에서 밥을 얻어먹은 적 없소이다. 어제 저녁에 소승을 굶긴 것은 잊으셨소. 거사는 말문이 막혔다. 듣고 있던 연희가 빠르게 부엌으로 사라졌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중은 머물렀지만 거사를 내치지 못했다. 내치면 인심 사나운 거사라는 소문이 날까 두렵기도 했거니와 무언가 꺼림칙한 기운이 중에게서 느껴져 선뜻 등을 돌리지 못했다. 사흘째 되던 날 중이 거사에게 말을 걸었다. 거사, 거사가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았다가 대답하였다. 왜 그러는가? 보시다시피 나는 떠돌이 중이외다.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목적이 있어 왔느냐? 내가 사실은 부처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이 없네요. 밭 하나 시주하시오. 나는 밭이라고 해봐야 감자 조금 부쳐 먹을 밭 한 떼기밖에 없다. 거사는 훌륭한 밭이 있지 않소. 그게 무슨 소리냐? 나한테 무슨 훌륭한 밭이 있단 말이냐? 아딸이 있지 않소. 이 말을 들은 거사는 중을 아주 괘씸하게 노려봤다. 그럼 내 이놈 머리 깎은 주제에 지금 파괴하겠다는 이야기냐? 파괴라니요, 당치도 않은 소리외다. 보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사는 보시 가운데 최고의 보시는 육보시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소. 말 같지도 않은 말에 거사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승려가 걸망 안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놓고는 말했다. 보시다시피 이 상자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내가 부처의 씨를 그 밭에다 심어서 종자를 얻으면 이 보화로 큰 절을 지어서 그에게 지키게 할 것이요. 이 재물을 가지고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는 도중에 계시를 받고 이곳으로 왔으니 집의 딸을 내게 시주해야 하겠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그렇고 땡추의 말을 어찌 믿느냐? 상자 속을 보여다오.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밭을 못 얻으면 이 보화는 필요 없어. 나한테는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러니 당신하고 나하고 내기합시다. 내가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10리 이내에다가 이 상자를 숨겨놓고 100일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거사는 지금까지 돌을 닦았으니 어디에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을게요. 그러니 100일 안에 보물 상자를 찾게 되면 거사가 이기고 나는 졌으니까 이 보화를 거사에게 주겠소. 그렇지만 만약에 그때까지 이 보물 상자를 찾지 못할 때는 당신이 깨쳤다는 돈은 가짜이니 딸을 내게 시주하는 것으로 그 죄를 갚아야 할 것이오. 어쩌겠소? 하실래요? 거사는 잠시 생각했다. 10년이면 내가 평생 걸어다닌 땅이다. 못 찾을 것이 무엇인가? 돌을 닦은 내가 파괴승의 얕은 꾀에 당하겠는가? 그리고 저 금은 보화가 탐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다. 좋다. 하자. 중은 한밤중에 보물 상자를 숨기고 떠났고 거사는 낚시도 기도도 모두 집어치웠다. 거사는 다음 날 새벽부터 땅을 뒤지기 시작했다. 산을 헤매고 들을 뒤지고 내를 따라 걸었다. 심리라는 범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땅에 엎드려 뒤지기 시작하자 한없이 넓었다. 한 달이 지나자 손은 상처투성이가 됐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덮였다. 2달이 지나자 무릎이 성한 날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거사는 연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의 몸을 걸고 도박을 하다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최면을 걸었다. 내가 못 찾을 리 없다. 내가 누군가 천하제일가는 도인이다. 자존심이 걱정을 눌렀다. 연희는 아버지의 등이 점점 굽어가는 것을 보면서 웬일인가 하고 걱정했다. 자기 몸을 걸었다는 내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은 한 달쯤 지나서였다. 이웃 안악이 지나가는 말로 흘렸다. 거사 어른이 보물상자를 찾는다고 날마다 저리 땅을 헤매시는구나. 못 찾으면 따님을 그중한테 주기로 했다던데. 연희는 그날 밤 부뚜막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으나 그 원망이 채 굳기 전에 걱정이 더 컸다. 허세가 세고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분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다. 연희는 매일 새벽 일어나 집 주변을 돌며 수상한 땅이 없는지 살폈다. 시내를 따라 걷고 바위 틈새를 들여다보고 수풀을 헤쳤다. 그러나 상자는 보이지 않았다. 99일째가 되던 날 거사는 집에 돌아와 방 안에 주저앉았다. 얼굴에 살이 빠지고 손을 떨었다. 내가 경솔했다. 그동안 닦은 나의 도가 보잘것없으니 더 닦아야겠다. 거사는 연희에게 그 한마디만 남기고는 설악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연희는 아버지를 붙들지 못했다. 붙들면 아버지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질 것인데 아버지에게서 도인이라는 자부심을 빼놓으면 뭐가 남는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저 바라보다가 아버지의 모습이 산모퉁이 뒤로 사라지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부처님,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저를 제물로 받으사 이 비극을 끝내주소서. 갑자기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늘이 먹빛으로 낮아지더니 냇가에서 찬바람이 올라와 살을 에웠다. 그러나 연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였다. 아버지가 평생 앞에 두고 절하던 부처님이라면 어찌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천둥이 울렸다. 연희의 눈앞으로 무언가가 번쩍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날마다 낚싯대를 들이우던 그 바위였다. 아버지가 앉아서 고기 잡느라 눈을 감고 연희가 옆에서 찔레꽃이나 들여다보던 그 바위. 중이 처음 나타나 말을 걸던 날도 그 바위 옆이었다. 거기다. 벌떡 일어난 연희가 비를 맞으며 아버지가 앉아 고기를 잡던 바위로 뛰어갔다. 그때 꽝 하고 벼락이 바위를 내리쳤다. 바위가 가운데서 쩍 갈라지며 입을 벌렸다. 벼락은 숨어서 바위를 지켜보던 파괴승을 불태웠고 파괴승의 비명은 천둥에 묻혀 사라졌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거사가 미친 듯 산에서 굴러내려왔다. 보물상자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들었다.
상자 옆에 쓰러져 있는 딸을 보고는 부르짖었다. 연아, 내가 이겼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다 딸의 몸이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느끼는 순간 거사는 울부짖었다. 아니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그때 또 하나의 벼락이 거사 머리 위로 떨어졌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갈라진 바위 옆에서 벼락 맞은 시신 두구와 거사의 딸 연희의 차가운 몸을 함께 보았다. 보물 대신 돌덩어리가 가득 찬 상자 하나가 그 주변을 뒹굴고 있었다. 그날 이후 폭우가 내리는 밤이면 큰 바위 틈에서 검은 손이 나와 사람을 끌어당기고 여인의 흐느낌이 계곡을 울리며 벼락 없는 천둥이 치는 바위가 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원혼이 지키는 벼락바위라 부르며 해가 지면 가까이 하지 않았다. 벼락바위는 강원도 양양군 강연면 상복리 인근에 지금도 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신화, 전설 등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난한 시절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몸값을 받고 종이 된 며느리가 훗날 뇌물 받아온 남편을 꾸짖어 조선에 제일 가는 목민관으로 만듭니다. 옛날에 경상도 현풍 땅에 곽씨 성을 가진 가난한 선비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선비는 밤낮으로 책만 끼고 살았으므로 그의 아내가 삭바느질하여 근근히 살림을 이어갔다. 선비의 아내 이 씨는 가난한 서당 훈장의 딸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바느질 솜씨가 고왔는데 부친의 도움으로 그를 익혔다. 부친은 말했다. 여자라 하여 그를 몰라도 된다는 법은 없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밤이면 기름 아끼려고 등잔 심지를 바짝 줄여놓고 아버지 곁에 앉아 수학을 읽었다. 그녀가 15살 되던 해 큰 흉년이 들었고 촉은 목피로 연명하던 부친은 굶다가 세상을 떠났다. 초상을 치를 돈이 없어 이웃 부잣집에 열흘간 품을 팔아 아버지의 수의를 마련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내가 훗날 시집을 가거든 시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섬기거라. 부모를 잃어본 사람만이 부모 곁에 있을 때 소중함을 안다. 이 씨 처녀가 곽선비에게 시집가게 된 것은 마을의 중매쟁이 하나가 품성이 곱고 신실한 데다가 글까지 아는 가난한 처자가 있다. 라고 선비 어머니에게 귀띔한 까닭이었다. 이 씨 처녀는 사실 선비를 알고 있었다. 어느 비바람치는 밤에 쓰러진 노모를 업고 의원을 찾아온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비를 맞아 정작 본인은 덜덜 떨면서도 자기 겉옷을 벗어 노모를 덮어주고 노모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마침 그 의원에 어머니의 약을 지으러 왔던 이 씨 처녀가 보게 된 것이다. 중매쟁이가 말하는 선비가 그 선비임을 알게 된 이 씨는 스스로 가난한 선비의 배필이 되기를 원했다. 시어머니는 혼수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온 며느리를 처음 보는 날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가 가난한 선비를 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가난은 잠시이나 학문은 평생이라 들었습니다. 가난은 견딜만 하므로 공부하는 남편을 모시고 싶어 시집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웃으며 덕담했다. 내가 신랑이 선비인 것과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을 다 알고 왔으니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시어머님의 그 한마디는 그녀의 평생 버팀목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아 날이 굳으면 방 안에서 종일 앓는 날이 잦았다. 그런 날이면 새벽부터 쑥을 뜯어다 찜질 주머니를 만들어 시어머니 무릎에 얹어드렸다. 어느 추운 겨울밤 먹을 것이 없어 부뚜막도 식은 날이었다. 그녀는 삭바느질감을 바느질통에 덮어두고 몰래 나가 이웃집 안악에게 쌀 한 줌을 구워왔다. 죽 2그릇을 써 한 그릇은 신랑에게 주고 나머지 한 그릇을 시어머니 앞에 내놓았다.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뜯어 말고 물었다. 너는? 저는 아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자코 죽 그릇을 밀어 반을 덜어주었다. 그녀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러면 자기도 죽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말없이 죽 한 그릇을 나눠 먹었다. 가난은 끝날 줄을 몰랐다. 한 사람 유일하게 남아있는 늙은 종이 나무를 해다 팔기도 하고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삭슬 받아 살림에 보탰지만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다. 한 번은 늙은 종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선비의 친척 집으로 양식을 얻으러 떠났다. 하인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는데 며칠 후 세상을 떠났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뜨기 전날 밤 정신이 약간 맑은 틈을 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어머님은 저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그것이면 저는 족합니다. 며느리에게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선비 내외는 약 한 첩 써보지도 못한 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 마음 아파 슬피 울었다. 얼마를 울고 나서 생각하니 장례 치를 일이 걱정이었다. 집에는 쌀 한 톨, 배 한 조각이 없었고 시신을 묻을 곳도 구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사흘 동안 어머니의 시신을 붙들고 울면서 생각해 보았지만 장례를 치를 방도가 없었다. 얼마 후 선비의 아내가 말했다. 여기서 50여리 멀리 떨어진 곳에 부자인 대감이 산다고 하는데 내가 그 집 하녀로 몸을 팔기로 하고 몸값을 미리 받아 장례를 치르면 어떻겠습니까? 선비는 양반 집안의 여인이 남의 집 하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아내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이 되자 아내가 대감댁에 가겠다며 결연한 표정으로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였다.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선비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동의서를 써주었다. 그녀는 대감의 부인을 찾아가서 말했다. 저는 아무 마을에 사는 곽선비 댁의 여종인데 선비 어머니의 장례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제 몸을 팔려고 합니다. 장례 비용을 대주시면 그 돈으로 장례를 치른 뒤에 댁에 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대감의 부인이 그녀의 말과 행동을 보니 퍽 단아하고 성실해 보여 마음에 들었다. 내가 선비댁 하인이라면 상전인 선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서를 받아올 수 있겠느냐. 속히 장례를 치러야겠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동의서를 미리 받아서 왔습니다. 이 일을 대감과 상의한 부인은 그녀의 말대로 하기로 하고 그녀에게 장례치를 돈을 주었다. 그녀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를 지낸 뒤에 대감 집으로 갔다. 선비가 혼자 남아 어머니의 상청을 지키고 있는데 양식을 구하러 갔던 하인이 돌아왔다. 하인은 그간의 일을 들은 뒤에 제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아씨께서 몸을 파는 일은 없었을 터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며 목 놓아 울었다. 선비 역시 땅을 치며 통곡할 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얼마 후 아내의 안부가 궁금하여 견딜 수 없는 선비는 편지를 써서 늙은 종에게 주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편지를 전하고 안부를 알아오라고 하였다. 하인은 편지를 가지고 대감집 근처로 가서 동정을 살폈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안에서 일을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다른 하녀와 함께 빨랫거리를 이고 냇가로 가서 빨래하였다. 한참 뒤에 함께 온 여인이 먼저 빤 빨래를 이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하인은 그때를 틈타 그녀에게 편지를 전했다. 그녀는 남편의 깊은 사랑이 배어있는 사연을 읽고 통곡한 뒤에 하인에게 말했다. 나는 주인마님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있으니 서방님께서는 내 걱정 마시고 편히 지내시라고 전하시게. 남의 눈에 띄기 쉬우니 어서 돌아가시게. 그녀와 함께 빨래하러 왔던 하녀가 잊은 것이 있어 빨래터로 다시 오다가 그녀가 어떤 남자를 만나 편지를 받고 통곡하는 것을 보고는 수상하게 여겨 되돌아가 부인에게 고하였다. 그녀가 빨래를 다 한 뒤에 집으로 가니 대감의 부인이 불러 물었다. 아까 빨래터에서 만난 남자가 누구인가? 그 남자가 준 편지를 당장 내놓게. 숨길 수 없음을 안 그녀는 지난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품 안에서 편지를 꺼내 놓았다. 이 일을 안 대감과 대감 부인은 양반의 아내를 종으로 사는 큰 실수를 범했다며 크게 걱정하였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대감은 선비와 선비 아내의 효성을 치하하고 선비의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대감댁에서 돌아오던 날 그녀는 집 앞 고삿길에 들어서면서 걸음을 멈추었다. 남편이 마당에 서 있다가 그녀를 보자 한 걸음도 나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 바라보기만 했다. 말을 먼저 꺼낸 것은 그녀였다. 마당의 감나무가 올해도 잘 자랐네요. 남편은 그 말에 그만 목이 메어 돌아서서 한참을 울었다. 집안에 들어오니 시어머니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오래도록 그러고 있다가 일어나며 말했다. 저승에는 배고픔이 없을 테니 이제 잘 쉬고 계시겠죠. 그 뒤 그녀는 한 번도 시어머님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다만 삭바느질하다가도 문득 멈추고 바늘 끝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는데 남편은 그 행동을 알아채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해 가을 남편이 책을 덮고 처음으로 밖에 나가 나무를 해왔다. 저녁 밥상 앞에 앉으며 그가 웃었다. 내가 너무 오래 책만 보았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밥그릇을 남편에게 밀어주었다. 삼순고식을 할지라도 마음이 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저는 당신이 책을 보고 있을 때 제일 즐겁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산다고 느낍니다. 아내의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선비는 그날 이후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나무를 하러 가지 않고 오로지 책을 읽었다. 대감이 한양에 올라갔을 때 선비의 아내가 자기 집에 종살이 왔던 일을 임금님께 말하였다. 임금님은 선비와 선비 아내의 효성을 치하하고 선비가 3년상을 치른 후에 중용하라고 하명하였다. 3년상을 다 치른 뒤에 대감의 추천으로 곽선비는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다. 그가 고을원으로 부임하던 날 아내는 짐 보따리 맨 위에 낡은 바느질통 하나를 얹었다. 남편이 물었다. 그 낡은 것을 왜 챙기오? 잊지 않으려고요. 선비는 몰랐지만 바느질통에는 바늘과 함께 대감댁 부인이 돌려준 남편의 동의서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훗날 자녀들에게 그 종이를 보여주며 선비의 아내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 종이 한 장은 우리 가문의 가난했던 시절의 부끄러운 기록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목숨과 명예를 기꺼이 던졌던 사랑의 증표란다. 고을원으로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부호 한 사람이 큼직한 나무 상자를 들고 동원을 찾아왔다. 이방이 넌지시 귀띔했다. 고을원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의뢰에 이런 인사가 오는 법입니다. 받아두셔도 아무도 뭐라 않습니다. 선비는 그날 밤 아내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다. 한참 말이 없던 아내가 바느질 통을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든 우리가 가장 가난했던 날에도 우리 손으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탐내지 않았잖아요. 사또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나도 받고 싶지 않소. 하지만 이 자리를 오래 지키려면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들 하오. 아내는 바느질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시어머니께서 누워 계실 때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해서 번 돈으로 죽을 쏘아 드렸습니다. 그 죽이 부족했어도 어머님은 항상 그 죽을 보기라 하셨어요. 뇌물로 차린 밥상이 아무리 풍성해도 어머님이 그것을 드셨다면 편히 드실 수 있었을까요?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튿날 아침 부호의 상자를 돌려보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은 여러 번 있었다. 명절이면 뇌물이 다른 이름으로 찾아왔고 때로 흔들리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저녁상을 차리며 한마디씩 건넸다. 오늘 밥이 맛있었지요? 우리 힘으로 번 것입니다. 그 말이 남편에게는 어떤 훈계보다 무거웠다. 선비가 처음으로 고을원이 되었을 때였다. 그의 여름 가뭄이 2년 동안 이어져 논바닥이 갈라지고 백성들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고 있었다. 관아에 비축한 곡식을 풀려고 하자 아전들이 말했다. 관아의 군량은 비상시를 위한 것입니다. 쉽게 풀 수 없습니다. 선비는 잠시 침묵하다가 관아 뒤편의 곡물 창고 문을 직접 열었다. 나라의 백성이 굶어 죽은 뒤에 비상이 무슨 소용이냐. 그는 장부를 찢어 불태우고 창고의 쌀을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게 하였다. 얼마 뒤 조정에서 조사관이 내려왔다. 곡식을 사사로이 풀었다고 들었소이다. 선비가 고개 숙여 말했다. 제 목숨으로 대신하라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수천의 굶주린 백성이 살아났으니 소인의 목숨 정도야 10번 이래도 내놓겠습니다. 살아난 백성들을 본 조사관은 낮은 목소리로 잘하셨소. 한마디 하고는 돌아갔다. 그 후 조정에서는 오히려 그를 청렴한 목민관의 표본으로 삼았다. 선비가 다스리던 고을에는 매년 홍수가 나는 큰 강이 있었다. 백성들은 여름만 되면 살림을 싸들고 산으로 피난을 가야 했다. 전임 수령들은 임시로 흙만 쌓고 끝냈지만 선비는 달랐다. 그는 직접 집신을 신고 강바닥에 내려가 물살을 살폈다. 물길을 막으면 안 된다. 물이 흘러갈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강이 굽은 곳을 터주고 돌과 나무로 단단한 둑을 쌓게 했다. 백성들이 말했다. 원님, 이런 공사는 나라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녹봉을 탈탈 털고 집에 있는 돈 되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공사비에 보탰다. 그의 여름 홍수가 왔지만 강물은 둑을 넘지 않았다. 마을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놀며 외쳤다. 강이 착해졌어요. 그날 이후 백성들은 그를 물길을 바로잡은 원님이라 불렀다. 훗날 그가 높은 벼슬에 올랐을 때 어떤 이가 물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 청렴을 지키셨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대답했다. 아내가 밥을 맛있게 지었소. 듣는 이들은 모두 농담인 줄 알고 웃었지만 그는 진심이었다. 일을 잘하여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점점 승진하여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는데 나이 60이 되자 벼슬을 반납하고 칼같이 고향 현풍으로 돌아갔다. 퇴임하고 달라진 점은
비 맞은 단풍잎처럼 아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사랑방에 있는 대신에 온종일 바느질하는 아내 옆에서 책을 읽었다. 보다 못한 아내가 사랑채로 옮겨 바느질을 하니 비로소 사랑해서 책을 읽었다. 소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